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뇌전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노하여 퍼붓는 저주처럼 산허리를 휘감고 있었다.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산길 위에서 덜컹거리던 마차의 바퀴 하나가 벼랑 끝에 젖은 흙을 밟고 미끄러지며 허공으로 기울어진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그 안에 타고 있던 서연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차를 끌던 말들이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토해내며 버둥거렸지만 이미 균형을 잃은 거대한 목조 구조물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천길 낭떠러지 쪽으로 기우뚱하게 쏠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서연이 비단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까지 차오른 공포는 소리조차 되지 못한 채 가쁜 숨소리로만 터져나왔고 밖에서는 칼날이 살과 뼈를 가르는 끔찍한 파열음과 호위무사들의 단말마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고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객들의 습격은 그토록 은밀하고도 잔혹하게 시작되었으며 서연을 지키던 가문의 무사들은 놈들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피가 되어 진흙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아가씨 밖으로 나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충직한 호위무사 장칠이 피를 토하며 마차 문을 막아서고 외쳤으나 그의 등 뒤로 날카로운 칼날이 뚫고 나오는 것을 서연은 똑똑히 목격하고야 말았다. 놈들의 검은 복면 위로 번개의 빛이 서늘하게 비쳤고 장칠의 시신이 힘없이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자 마차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을 잃고 벼랑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끼기스거리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마차의 뒷바퀴가 허공을 헛돌았고 서연의 몸이 중력에 이끌려 문 쪽으로 쏠리며 낭떠러지 아래에 까마득한 어둠이 아가리를 벌린 채 그녀를 삼키려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한 서연이 질끈 눈을 감으며 죽음을 받아들이려던 바로 그 순간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빗줄기를 가르며 짐승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값비싼 갑옷을 입은 무사도 아니었고 날카로운 장검을 쥔 자객도 아니었으며 그저 낡고 해진 삼배옷을 걸친 채 집안의 장작이나 패던 머슴 무영이었다. 무영의 등장은 전장의 흐름을 단숨에 바꾸어 놓을 만큼 파괴적이었는데 그는 무기조차 들지 않은 맨손으로 빗발치는 칼날 사이를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마차로 달려들던 자객 하나가 무영의 어깨에 부딪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치인 듯 튕겨나가 벼랑 아래로 떨어졌고 뒤이어 달려든 자객의 검을 무영은 소뚜껑 같은 손으로 거침없이 잡아채어 나를 부러뜨린 뒤 그 조각을 놈의 목에 꽂아 넣었다. 평소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마당만 쓸던 그 어수룩한 사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민첩함과 살기였으나 지금 서연의 눈에 비친 그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수라쇼라와도 같았다. 무영은 쏟아지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흉흉한 안광을 내뿜으며 기울어가는 마차의 축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는 터질 듯한 팔 근육을 부풀려 벼랑으로 떨어지려는 마차를 괴력으로 붙들었다. 잡으십시오. 제 손을 잡아야 사십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낮고 탁한 음성이 아니라 쇠를 긁는 듯한 절박함과 위험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진흙투성이가 된 무영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느껴진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에 옮기는 차가운 빛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감각이었다. 무영은 서연을 마차 밖으로 끌어내어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면서 동시에 달려드는 세 명의 자객을 향해 짐승처럼 포효했다. 자객들은 이 천한 머슴이 보이는 기이한 무공에 잠시 주춤했으나 곧이어 살기를 띠고 사방에서 검을 휘두르며 좁혀왔다. 무영은 바닥에 떨어진 호위무사의 검을 발끝으로 차올려 손에 쥐었는데 그가 검을 쥐는 자세는 단순히 힘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련을 거친 고수의 그것처럼 빈틈이 없었고 묵직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검은 춤을 추듯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자객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고
빗물과 피가 뒤섞여 허공에 흩뿌려지는 광경은 참혹하면서도 기이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단순한 종놈이 아닐진데. 자객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경악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으나 무영은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검을 고쳐 잡을 뿐이었다. 그는 서연이 빗물에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하고는 단숨에 승부를 보기로 결심한 듯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르자 빗방울들이 쪼개지며 검기를 머금고 비산했고 우두머리의 검과 맞부딪힌 순간 쇳소리가 아닌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지며 자객의 검이 산산조각 났다. 무영의 검끝은 정확히 우두머리의 쇄골을 스치고 지나갔고 당황한 자객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서자 무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연을 안아들고는 숲속 깊은 곳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을 사이로 몸을 던져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놈들의 추격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산세에 익숙한 무영은 짐승기를 따라 거침없이 나아갔다. 한참을 달려 추격자들의 기척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즈음 무영은 산 중턱에 위치한 버려진 성황당 안으로 몸을 피했다.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닫히자 바깥의 요란한 폭우 소리는 한결 잦아들었지만 성황당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무영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마른 지푸라기 위에 내려놓고는 자신은 문가에 기대 앉아 찢어진 옷자락으로 피가 흐르는 팔뚝을 동여매었다. 서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젖은 옷을 감싸 쥐고 앉아 있었는데 방금 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사륙과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영의 모습에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알던 무영은 대감마님 댁 행랑채 구석방에 기거하며 밥을 많이 먹는다 하여 구박받고 때로는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하던 우직하고 미련한 사내였기 때문이었다. 상처가 깊어 보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무영은 흠칫 놀라며 황급히 상처를 가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송구하옵니다. 아가씨. 천한 것의 피를 보여 눈을 더럽혔습니다. 잠시만 이곳에 계시면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리겠나이다. 그의 말투는 다시 예전의 그 어눌하고 비굴한 머슴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으나 서연은 이미 보아버린 그의 날카로운 눈빛을 지울 수가 없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가끔씩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옆얼굴에는 굵은 흉터가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흉터는 단순히 장작을 패다 생긴 상처가 아니라 칼날에 베인 전장의 흔적임이 분명해 보였다. 서연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 속에서 그를 빤히 응시했다. 그 검술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를 노린 것이지?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다. 소인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산에서 나무를 하며 짐승을 쫓던 버릇이 나왔을 뿐이옵니다. 놈들은 아마도 산적대가 아니겠는지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산적들이 그토록 잘 훈련된 검술을 구사할 리도 없거니와 값비싼 비단이나 패물을 노리는 대신 오직 서연의 목숨만을 노리고 달려들던 그들의 눈빛은 분명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살수들의 것이었다. 서연은 더 추궁하려 했으나 무영이 고통을 참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은 신분의 고하를 따지거나 진실을 캐물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직 이 사내만이 이 칠흑 같은 지옥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오늘 서연이 이 험한 산길을 넘어야 했던 이유는 아버지인 이조판서 김대감의 병환 쾌유를 빌기 위해 산 너머 유명한 약사열애부를 찾아가던 길이었다. 조정에서 강직하기로 소문난 아버지는 최근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정적들의 모함까지 겹쳐 가문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서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길을 나섰으나 이것이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산을 울리고 있었고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영은 젖은 장작을 모아 부싯돌로 어렵게 불을 피웠고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조금이나마 밀어내었다. 불빛에 비친 무영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강인하고 고독해 보였다. 그는 젖은 옷을 말리라며 겉옷을 벗어 서연 쪽으로 던져주지 않고 정중히 바닥에 깔아주었는데 그 배려심 깊은 행동은 투박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섬세함이었다. 서연은 무영이 건네준 옷 위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그가 문가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는 자지 않을 셈이냐? 서연의 물음에 무영은 검을 품에 안은 채 짧게 대답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소희는 괜찮으니 아가씨께서는 눈을 붙이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고 서연은 왠지 모르게 그 말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러나 무영은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사실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다.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 당한 충신, 강대감의 유일한 혈육이자 한때 왕실 친위대 최연소 부장까지 올랐던 무관, 강진우가 바로 그의 진짜 이름이었다. 가문이 몰락하던 날 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신분을 숨기고 떠돌다가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거두어 준 것이 바로 서연의 아버지 김대감이었다. 김대감조차 무영의 정체를 모른 채 그저 불쌍한 고아로 여겨 밥을 먹여주었으나 무영은 은혜를 갚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그림자처럼 가문을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밤 나타난 자객들의 검법은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조정의 실세이자 간신인 조판서가 부리는 사병 집단의 검로였다. 조판서. 드디어 김대감 마님께도 마술을 뻗치는가. 무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이제는 은인의 가문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놈들은 오늘 서연을 제거함으로써 김대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병환으로 약해진 틈을 타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무영은 잠든 서연에 평온하면서도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운 비단옷은 흙탕물에 젖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나 그녀가 지닌 고귀한 기품은 여전했다.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늘 같은 상전이었으나 오늘 밤 그녀는 오직 무영의 검끝에 생명을 의탁한 연약한 여인일 뿐이었다. 무영은 맹세했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두 번 다시 소중한 사람들을 저들의 탐욕스러운 칼날에 잃지는 않으리라고. 그때 성황당 밖에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무영의 예민한 청각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최소 5단이 그 이상의 기척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놈들은 집요했고 이 밤을 넘기지 않고 기어이 서연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었다. 무영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쥔 검을 고쳐 잡았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서늘한 살기로 번들거렸다. 서연을 깨우면 오히려 공포심에 이를 그르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성황당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무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이 흔들리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사냥감을 향해 달려들 준비를 하는 형상과도 같았다. 폭풍우 치는 밤, 피할 수 없는 혈투가 다시 한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황당의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차가운 밤바람과
비릿한 피냄새였다. 무영은 서연이 밖을 내다볼 새도 없이 문을 등지고 서서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살기 어린 눈빛들을 마주했다. 뇌성병력이 칠 때마다 허공에 드러나는 자객들의 형체는 마치 저승사자와 같았으나 무영은 그들보다 더 짙은 어둠이 되어 검을 뽑아들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그 소음은 세상의 모든 비명을 집어삼킬 듯 했다. 무영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검은 화려한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그저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궤적을 그리며 놈들의 목덜미와 심장을 파고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혔고 자객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자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차가운 흙탕물 속에 처박혔다. 서연은 문틈으로 보이는 흐릿한 그림자들의 춤사위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도륙에 가까웠다. 무영의 움직임은 짐승처럼 거칠면서도 물처럼 유연했다. 마지막 남은 자객 하나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벼락에 맞은 고목나무 아래로 쓰러지자 무영은 그에게 다가가 짧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물었다. 그러나 자객은 입속에 숨겨둔 독약을 깨물고 자결을 택했고 무영은 허탈한 표정으로 빗물에 피 묻은 검을 씻어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고르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정을 지우고 성황당으로 돌아왔다. 그의 옷은 흙과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방금 전의 살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가씨. 날이 밝는 대로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을 내려와 집에 도착했을 때 대감댁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행방불명되었던 막내딸이 흑투성이가 된 머슴의 등에 업혀 돌아오자 늙은 김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무영은 그 감격적인 상봉의 현장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자신의 본분인 행랑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사람들은 무영이 아가씨를 구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그가 어떻게 무장한 자객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무식한 힘을 가진 머슴이 운 좋게 도적대를 쫓아냈으려니 여기며 그에게 쌀가마니와 광목 몇 피를 상으로 내렸을 뿐이었다. 무영은 그 상을 덤덤하게 받아들고는 다시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도끼가 나무를 쪼개는 탕탕 소리만이 그가 여전히 그곳의 존재함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서연이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나지 않아 조정에는 김대감을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주모자는 예상대로 병조판서 조씨였다. 그는 김대감이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 증거라고 내놓은 서신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으나 이미 조판서에게 매수된 대신들은 입을 모아 김대감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궐안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왕조차도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조판서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조사를 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대감은 억울함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집안에는 탕약 다리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판서가 직접 김대감의 집을 찾았다. 화려한 가마에서 내린 그는 비단 관복을 휘날리며 위세등등하게 사랑채로 들어섰다. 병석에 누운 김대감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탐욕이 가득했다. 김대감 자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네. 내 말 한마디면 자네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조판서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내게도 자비심은 있는 법이지. 자네의 그 곱디고 온 막내딸 서연이를 내 첩실로 보낸다면 내 자네의 죄를 덮어줄 용의가 있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밖에서 그 말을 엿들은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어 피를 보았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늙은 탐관오리의 놀이개가 되라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나을 지경이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요강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네 이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내 딸을 내 놈 같은 짐승에게 바치느니 차라리 우리 식솔 모두가 작두를 타겠다. 조판서는 튀노물을 털어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김대감을 노려보았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구나. 기회를 걷어차다니 두고 보지. 내 놈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게 만들어 줄 테니. 그는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고 그날 이후 대감댁을 향한 핍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관아의 포졸들이 수시로 들이닥쳐 가택 수색을 핑계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하인들을 잡아다 문초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가문의 몰락이 눈앞에 닥치자 집안 분위기는 흉흉해졌다. 쥐새끼들이 가장 먼저 침몰하는 배를 떠나듯 하인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밤에 몰래 담을 넘던 자들이 나중에는 대놓고 곳간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넓은 기와집은 순식간에 텅 비어갔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때 수십 명의 식솔로 북적거리던 대감댁은 이제 폐가나 다름없는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렸다. 서연은 병든 아버지를 수발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다. 인심의 얄팍함에 치를 떨 기운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무영만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행랑채를 지키며 하인들이 모두 도망가고 없는 집안의 파진이를 홀로 도맡아 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었다. 서연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마루에 나와 앉아 있을 때면 그는 묵묵히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도끼질 소리는 불안에 떠는 서연의 마음을 묘하게 진정시켜주는 힘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죽을 끓이고 있는 무영을 보았다.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국자를 젓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너는 어찌하여 떠나지 않는 것이냐? 우리 집안은 이제 희망이 없다. 너도 다른 이들처럼 살 길을 찾아 떠나거라. 무영은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숯검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그윽했다. 아가씨, 겨울이 오면 나무들은 잎을 떨구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제게 주신 밥 한 그릇의 은혜가 태산보다 무거운데 어찌 춥다고 하여 땔감이 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갈 곳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없습니다. 그저 마님과 아가씨 곁을 지킬 뿐입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천한 신분이라고 무시했던 그가 양반이라 자부하던 그 어떤 이들보다 더 높은 기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무영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조판서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김대감의 집 주변의 사병들을 풀어 밤낮으로 감시하게 했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여 식량조차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이 담장을 넘어와 기웃거렸고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려는 시위를 하며 공포를 조장했다. 서연은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서연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매일 밤 그녀가 쪽잠에 들 때쯤이면 무영이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스며든다는 사실이었다. 무영은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낡은 머슴옷 대신 깊숙이 숨겨두었던 흑색 무복을 입었다. 그의 허리춤에는 아버지 강대감의 유품인 날이 시퍼렇게 서린 단검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지붕 위나
나무 꼭대기에 숨어 조판서가 보낸 염탐꾼들의 동태를 살폈다. 놈들은 대감댁의 허술해진 경비를 비웃으며 대담하게 안채까지 접근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담장을 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온 비수 같은 형체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무영은 소리도 그림자도 남기지 않았다. 놈들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급소를 가격하여 기절시키거나 뼈를 부러뜨려 다시는 담을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살생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으나 서연의 처소 근처까지 접근하여 흉기를 꺼내드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었다. 어느 칠흑 같은 밤, 유난히 실력이 뛰어난 자객 하나가 서연의 방문 앞까지 침투했다.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린 무영의 손이 자객의 손목을 낚아챘다. 누구냐? 자객이 당황하여 단검을 휘둘렀지만 무영은 허공을 제비처럼 돌아 피하며 자객의 명치를 무릎으로 강타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무영은 쓰러진 자객의 멱살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이 집에는 아직 주인이 살아있다고. 한 번만 더 더러운 발을 들여놓으면 그땐 내 놈들의 목을 잘라줘 판서의 밥상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공포에 질린 자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망쳤다. 무영은 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조판서의 수하들 사이에서는 김대감의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감시병들이 부상을 입고 돌아오거나 정신을 잃고 발견되니 감히 접근하기를 꺼리게 된 것이다. 무영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시체를 남기지 않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기에 조판서조차도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하지 못했다. 그저 김대감이 숨겨둔 호위무사가 있나 의심할 뿐이었다. 무영은 새벽이 되기 전 다시 머슴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물가로 가서 피 묻은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의 상처를 씻어내렸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머슴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강진우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조판서의 목을 베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 놈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김대감의 영모 누명은 벗겨지지 않고 영원한 사실로 남을 것이며 서연 또한 역적의 딸이라는 멍해를 쓰고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 것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칼로 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도와 명분으로 놈의 죄상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서연은 마당에 나와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대문 앞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산삼 한 뿌리와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대문 기둥에는 붓으로 쓴 듯한 글씨가 아니라 칼끝으로 새긴 듯한 날카로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세부판정, 사악함은 발음을 범하지 못한다. 서연은 그 글귀를 어루만지며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도망간 하인들이 남긴 것일 리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흉흉한 집에 이런 귀한 것을 두고 갔단 말인가.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장작을 패고 있는 무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땀을 흘리며 도끼질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등에서 왠지 모를 거대한 산과 같은 든든함을 느꼈다. 무영아. 서연이 부르자 무영이 도끼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예 아가씨, 혹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밖에서 짐승 우는 소리 같은 것을 듣지 못했느냐. 무영은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글쎄요, 고양이들이 영역 다툼이라도 했나 봅니다. 소희는 토사 떨어져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요. 그의 어수룩한 대답에 서연은 피식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구심 대신 묘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다. 이 사내가 있는 한 어쩌면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잠시의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조판서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고 그는 이제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에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가올 화마 호모의 예고이자 더 큰 비극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바람은 유난히도 매캐하고 건조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아 바짝 마른 대지는 갈증에 허덕이고 있었고 대감댁 기와 지붕 위로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러지는 듯한 기이한 소음을 내고 있었다. 무영은 행랑채 문턱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단순한 흙냄새나 풀냄새가 아니었다. 바람에 실려온 것은 코끝을 톡 쏘는 유황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수십 개의 발소리였다. 무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담장 너머에서 수십 개의 불화살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마치 붉은 유성우가 쏟아지듯 불화살들은 안채와 사랑채 곳간의 지붕 위에 정확히 꽂혔고 미리 뿌려져 있던 기름과 만나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으로 폭발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당황한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이미 화마 호모는 집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조판서의 사병들은 단순히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담장 밖을 포위하여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도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김대감 일가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는 멸문지와 맹문지와의 현장이었다. 붉은 불길이 검은 밤하늘을 집어삼키며 춤을 추었고 타오르는 열기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매캐한 연기에 기침을 토해내며 잠에서 깼다. 방문을 열자마자 밀려들어온 것은 시뻘건 불길과 숨 막히는 열기였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는 치맛자락을 감싸 쥐고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있는 사랑채를 향해 달렸다. 그러나 이미 사랑채는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여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와 기둥들이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서연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오지 마라. 서연아, 썩 물러가거라. 불길 속에서 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김대감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타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아버지는 틀렸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어서 피하거라. 이것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싫습니다. 혼자서는 못 갑니다. 서연이 울부짖으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그때 거대한 대들보가 불에 타 끊어지며 그녀와 사랑채 사이를 가로막았다. 뜨거운 열풍에 서연의 머리카락과 눈썹이 그슬렸고 그녀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을 굴렀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있는 곳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절망에 찬 비명을 질렀다. 연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오자 정신이 혼미해졌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불길은 그녀를 도간에 든 쥐처럼 몰아넣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퇴로가 모두 막힌 채 마당 한가운데 고립된 서연은 털썩 주저앉아 다가오는 죽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벗겨낼 듯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속의 절망은 그보다 더 차갑게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불에 장막을 찍고 한 사내가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뒤집어 쓴 무영이었다. 그는 손에 든 두꺼운 소미불을 휘둘러 길을 막는 불길을 쳐내며 마치 불 속을 걷는 불귀신처럼 서연에게로 돌진해왔다. 그의 옷은 이미 곳곳이 불에 타 그을려 있었고 드러난 피부는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의 눈빛만은 불길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무영은 넋이 나간 서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서연은 흐릿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무영아, 아버지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무영은 이를 악물었다. 사랑채 쪽은 이미 전소되어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지금 지체하다가는 서연마저 잃게 될 판이었다. 대감마님의 뜻을 헛되이 하실 셈입니까? 살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영은 물에 적신 소미불로 서연을 감싸 안았다. 사방이 불바다였다. 대문 쪽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담장 밖에는 조판서의 사병들이 활시위를 당긴 채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했다. 평범한 길로는 나갈 수 없었다. 무영의 시선이 아직 불길이 덜 닿은 안채의 지붕을 향했다. 높은 담장과 연결된 그곳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꽉 잡으십시오. 혀를 깨물 수 있으니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무영은 서연을 한 팔로 안아 들고는 불타는 기둥을 밟고 지붕을 향해 도약했다. 그의 몸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볍게 날아올랐으나 발을 디딜 때마다 삭은 기와장이 부서지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불길이 발목을 집어삼킬 듯 따라 올라왔다. 무영은 고통을 참으며 기와 지붕 위를 질주했다. 아래쪽에서 그들을 발견한 사병들이 고함을 치며 화살을 쏘아 올렸다. 저기 있다, 쏴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와 무영의 주변에 꽂혔다. 무영은 몸을 비틀어 서연을 보호하며 날아오는 화살 하나를 손으로 쳐내고는 담장 밖의 숲을 향해 몸을 날렸다. 허공을 가르는 짧은 비행 끝에 그들은 거친 숲을 위로 굴러떨어졌다. 무영은 자신의 몸을 쿠션 삼아 서연이 다치지 않게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무영의 등을 찍고 지나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벌떡 일어나 서연을 다시 안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고함 소리와 횃불들이 보였지만 무영은 그 누구보다 이 산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짐승들이 다니는 좁고 험한 길을 택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산 중턱에 숨겨진 동굴로 몸을 피했다. 동굴 안은 습하고 차가웠지만 밖의 지옥 같은 화염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았다. 무영은 서연을 평평한 바위에 눕히고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등과 팔은 화상과 찰과 상으로 엉망진창이었다. 서연은 기침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며 몸을 일으켰다. 눈앞의 무영은 피투성이가 된 채 한쪽 벽에 기대어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무영아, 괜찮으냐? 상처가. 서연은 울먹이며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무영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렸고 그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가슴팍에 품고 있던 물건이 흘러나왔다. 달빛이 동굴 입구를 통해 스며들어와 무영의 가슴팍에 떨어진 붉은 옥패 유패를 비추었다. 그것은 평범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영롱한 붉은 빛을 띠는 옥 위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용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어사유시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추었다. 머슴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아니, 웬만한 양반들조차 구경하기 힘든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나 왕족만이 지닐 수 있는 신표였다. 서연의 떨리는 손이 옥패를 향하자 무영은 급히 그것을 집어넣으려다 멈칫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한 것이었다. 이것은 어찌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서연의 물음에 무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주인을 섬기는 하인의 비굴한 눈빛이 아니었다.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은 기품과 위험이 서려 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내의 눈빛이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정좌하고는 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고 평소의 어눌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하오 낭자. 내 본명은 강진우. 10년 전 영모로 몰려 사라진 강대감의 아들이자 지금은 주상 전하의 밀명을 받고 암행 중인 금부도사여.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대감이라면
아버지와도 절친했던 사이이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아버지가 늘 안타까워했던 충신이 아니던가. 그리고 눈앞에 이 사내가 그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라니. 그렇다면 그동안 종노릇을 하며 우리 집에 있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냐. 배신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서연의 가슴을 쳤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은 아니었소. 굶어 죽어가던 나를 거두어 주신 분이 바로 김대 간마님이셨소. 아버님께서는 내 정체를 모르셨지만 나는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내 가문을 멸망시킨 그 검은 배우를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 배우가 바로 조판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놈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증거가 없었소. 그래서 놈이 스스로 꼬리를 밟힐 때까지 기다린 것이요. 그는 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불길 속에서 탈출하기 직전 김대감이 그에게 던져준 작은 서책이었다. 대감마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소. 내가 평범한 놈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내게 던지시며 자네가 누구든 상관없으니 내 딸과 이 장부를 지켜다오라고 하셨소. 진우의 손에 들린 서책은 김대감이 목숨을 걸고 모아온 조판서의 비리 장부였다. 조판서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그리고 김대감의 집을 불태워서라도 없애려 했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장부를 받아들고 오열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눈앞에 이 사내가 목숨을 걸고 자신과 아버지의 유지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진우는 우는 서연에게 다가와 감히 머슴일 때는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며 따뜻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시오. 실컷 울고 털어버리시오. 하지만 약해지지는 마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 이 강진우가 당신의 검이 되고 방패가 되어 저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리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집이 타오르는 붉은 빛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비장한 침묵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상처를 찢어진 옷으로 동여매며 일어섰다. 이제 숨어 지내던 머슴 무영은 죽었다. 오직 복수의 칼날을 간 금부도사 강진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장부를 품 깊숙이 갈무리하고 허리춤의 검을 확인했다. 불에 그슬리고 피에 젖었으나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다. 날이 밝는 대로 우리는 한양으로 갈 것이오. 왕실 친위대가 내 신호를 기다리고 있소. 조판서는 오늘 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술잔이 될 것이오. 진우의 눈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는 밥만 많이 먹는 머슴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자 가문의 원수를 갚아줄 유일한 영웅이었으며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정인 직nen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잿더미가 된 집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잔혹하리만치 붉었으나 그것은 동시에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밝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진우와 서연은 서로를 의지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바위가 드러나듯 시련은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양의 밤거리는 화려한 등불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썩어 문드러진 권력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특히 남산 자락에 위치한 조판서의 저택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한 연회로 들썩이고 있었다. 대문 밖까지 흘러나오는 풍악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기름진 고기와 술 냄새는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조롱하듯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조판서는
자신의 정적인 김대감 일가를 화마 속에 장사 지내고 그토록 원하던 병권과 이권을 모두 손에 넣은 것을 자축하기 위해 조정의 대신들과 신복들을 불러 모아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연회장 상석에 앉은 조판서는 거만하게 술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천하가 내 손 안에 있거늘 감히 누가 나를 거스르겠는가. 역적 김가놈은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었으니 우리 세상이 도래했음을 마음껏 즐겨라. 그의 말에 탐관오리들이 아부 섞인 환호성을 지르며 술잔을 비웠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돼지 여물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의 취기에 빠져 흥청망청하는 사이 저택의 담장 밖 어둠 속에서는 서슬퍼런 칼날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머슴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푸른 관복 위에 흉배를 단 강진우는 더 이상 어수룩한 무영이 아니었다.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상투를 틀어 올렸고 허리에는 왕이 하사한 보검이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옛 부하였던 금군, 진군, 정예병들과 암행어사의 역졸들이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굳게 닫힌 저택의 대문을 노려보았다. 그 문 너머에 자신의 가문을 멸하고 은인의 집안을 불태운 원수가 웃고 있었다. 옆에 선 서연은 소복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댕기를 들인 채 창백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준비되셨습니까, 낭자? 진우의 나직한 물음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님의 원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놈의 심장에 비수보다 더 아픈 진실을 꽂아주십시오. 부수거라. 진우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굉음과 함께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박살나며 안쪽으로 나뒹굴었다. 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역졸들의 우렁찬 함성이 벼락처럼 터져나오며 연회장의 음악 소리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악공들이 악기를 떨어뜨렸고 춤을 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대감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고 조판서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조판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으나 연회장 입구에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를 보고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한 곳을 비추자 푸른 관복을 입은 진우의 모습이 드러났다. 조판서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 얼굴은 분명 며칠 전 자신의 집마당을 쓸던 그리고 김대감의 집에서 장작을 패던 그 천한 머슴놈이었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당상관의 관복이었고 손에 든 것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마패였다. 네, 내 놈은 무영이 아니더냐. 내 놈이 어찌 그 옷을 입고. 이것은 꿈이다. 놈이 내 눈을 속이려 요술을 부리는 것이다. 조판서는 현실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패를 높이 들어 보였다. 역적 조필두는 듣거라. 나는 주상 전하의 명을 받들어 부패한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억울한 백성의 원한을 풀러온 암행어사 강진우다. 내 놈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강진우. 강진우라면 10년 전 죽은 강 판서의 아들놈이란 말이냐. 조 판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멸문시킨 가문의 생존자가 자신의 턱 밑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사병들에게 소리쳤다. 저놈은 가짜다. 역적의 자식이 어사를 사칭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저놈을 죽이는 자에게는 금덩이 100냥을 주겠다. 조판서의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수적으로는 조판서 쪽이 우세해 보였으나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명이다. 역적들을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진우가 검을 뽑아 허공을 가르자
지붕 위와 담장 위에 매복해 있던 금군들이 일제히 뛰어내렸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판서의 사병들은 훈련받지 못한 왈패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정예 훈련을 받은 금군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진우는 혼란스러운 전장 한가운데를 질풍처럼 가로질러 조판서를 향해 돌진했다. 앞을 가로막는 사병들의 칼날을 가볍게 쳐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조판서는 자신의 호위무사 뒤로 숨으며 비겁하게 도망치려 했으나 진우의 검끝은 이미 그의 목을대를 겨누고 있었다. 호위무사가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진우는 현란한 검술로 그의 손목을 가격하여 무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마침내 진우와 조판서가 대면했다. 조판서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도끼를 품은 눈으로 진우를 노려보았다. 내 이놈, 네가 감히 나를 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조정의 병권을 준 판서다. 증거도 없이 나를 체포한다면 전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다. 끝까지 발뺌하는 그의 추악한 모습에 진우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증거 내놈이 김대감 댁을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생각한 그 증거 말이냐. 진우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병사들이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서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불 속에서 살아 돌아온 원기처럼 서늘했다. 조판서는 서연을 보자마자 헛바람을 들이키며 주저앉았다. 너는 죽지 않았느냐? 서연은 품속에서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서책 한 권을 꺼내어 조판서의 얼굴 앞에 던졌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찾던 장부입니다. 당신이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아먹은 기록,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군사 기밀을 넘긴 서신, 그리고 우리 가문과 강대감 댁을 모함하여 멸문시킨 계략이 낱낱이 적혀 있는 내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증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천둥처럼 꽂혔다. 주위에 있던 다른 관리들은 장부의 내용을 듣고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급히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다. 조판서는 장부를 집어 찢으려 했으나 진우가 그의 손을 밟아 제지했다.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구나. 진우는 칼끝을 조판서의 턱 밑에 들이대었다.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충신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받았는지 아느냐. 내가 죽인 내 아버지, 그리고 서연 낭자의 아버지가 저승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조판서는 그제야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으나 입가에는 여전히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흐흐흐. 그래, 내가 졌다. 하지만 나 하나 죽인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으냐. 권력이란 원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야.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될 것이다. 아니, 나는 다르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주상 전하도 다르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하며 역졸들에게 눈짓을 했다. 포승줄이 조판서의 몸을 싸매었고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연회장에 있던 부패한 관리들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체포되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떨치던 자들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진우는 연회장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선포했다. 오늘부로 역적 조필두와 그 일당은 국법에 따라 처단될 것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김대감의 가문은 신원생연될 것이며 빼앗긴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환원될 것이다. 그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계속된 소란이 잦아들고 아침 햇살이 연회장의 어지러운 풍경을 비추었. 진우는 칼을 칼집에 꼽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서연의 몸이 휘청거렸고 진우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낭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진우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셨어야 하는데. 서연은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감정도 조용히 사겼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 궐에서 파견된 승지 정지가 도착하여 왕의 교진의지를 낭독했다. 조판서와 그 일당은 차명에 처한다는 엄명과 함께 강진우에게는 잃어버린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높은 관직을 제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김대감에게는 충신의 시호를 내리고 그의 딸 서연을 정경부인 층징후렌의 예로 대우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과 병사들이 만세를 불렀다. 암행어사 만세 전하 만세 함성 소리가 한양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환호를 받는 자신보다 잿더미가 된 집과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서연의 모습이 더 눈에 밟혔다. 그는 화려한 어사와 유시화를 꽂는 대신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여전히 머슴 무영일 때와 같았다. 낭자궐에 들어가 전하께 복명한 뒤 저는 관직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화려한 벼슬살이보다는 낭자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흙을 만지며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연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신분의 차이도 과거의 아픔도 격식도 모두 뛰어넘은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주위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요 속에서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 불이라도 따르겠습니다. 하물며 흙냄새 나는 시골이라면 제게는 그곳이 바로 궁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밤이 지나고 폐허 위에서 진정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평화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이 지나고 한양 도성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대동강물이 풀리듯 조판서 일당의 처단과 함께 꽁꽁 얼어붙었던 민심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폐허가 되었던 김대감의 집터에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었다. 불에 타 새까맣게 그을렸던 기둥들은 제거되고 그 자리에 튼튼한 소나무로 다듬은 새로운 석가래가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집은 예전의 그 으리으리하고 위압적인 대감댁의 모습이 아니었다. 담장은 허리춤까지 낮아져 밖을 지나는 이들이 언제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사랑채는 화려한 단청 대신 소박한 흙벽으로 마감되어 마치 시골의 총가처럼 푸근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무영하니 이제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강진우는 갓 지은 사랑채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남루한 머슴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은 것도 아니었다. 정갈한 옥색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그의 손에는 검 대신 낡은 서책이 들려 있었다. 궐에서 조판서의 잔당을 소탕하고 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공로로 임금은 그에게 병조판서의 직위와 막대한 토지를 하사하려 했으나 진우는 그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다. 신은 칼을 잡는 법보다 흙을 만지는 법이 더 그리웠사옵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은혜는 이미 제 아비의 누명을 벗겨주신 것으로 차고 넘치니 부디 소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평범한 필부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진우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대신 그에게 청평거사 급핑주시라는 호를 내리며 언제든 궐에 들어와 말벗이 되어줄 것을 청했다. 그렇게 진우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와 서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서연이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꽃씨를 심고 있었다. 고운 비단옷 대신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두른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아낙네였으나 땀방울 맺힌 이마와 생기 넘치는 표정은 과거 규방에 갇혀 지낼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 서방님 멍하니 앉아 계시지만 말고 이리 와서 물 좀 길어다 주세요. 서연이 허리를 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진우는 서책을 내려놓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예 부인, 머슴 노릇은 이골이 났으니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상전과 하인이라는 신분의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의 정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진우가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내리자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봄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혼례는 조촐했다. 화려한 혼례청도 구름처럼 몰려든 하객도 없었다. 그저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돌아가신 양가 부모님의 위패 앞에서 서로 맞절을 올리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대감댁 귀한 아기씨가 어찌 머슴 출신과 혼인을 한단 말인가라며 혀를 차는 양반들도 있었고 아무리 공을 세웠다 한들 근본은 속일 수 없다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진우와 서연은 그런 세상의 잡음에 귀를 닫았다. 그들이 겪어낸 생사의 고비와 빗속의 혈투 그리고 화마 속에서의 구원은 남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단단한 끈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진우와 서연의 집은 동네 아이들의 글방이자 배고픈 이들의 쉼터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털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쳤다. 진우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아이들에게 무술과 예절을 가르쳤다. 한때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기피하던 이곳은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진우는 뒷산에 올라 장작을 패고 있었다. 탕탕 규칙적으로 울리는 도끼질 소리는 예전 머슴 시절의 그것과 같았지만 그 소리에 담긴 기운은 전혀 달랐다. 예전의 도끼질이 생존을 위한 고단한 몸부림이었다면 지금의 도끼질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노동이자 삶의 기쁨이었다. 땀을 닦으며 잠시 허리를 펴던 진우의 눈에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낯익은 행렬이 보였다. 화려한 가마와 호위무사들, 거래서 온 사신이었다. 사신은 임금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 북방의 오랑캐가 다시 국경을 위협하고 있으니 진우가 나서서 국경을 안정시켜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진우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평화로운 삶을 깨고 다시 피 묻은 칼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때 언제 올라왔는지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진우의 손을 잡았다. 다녀오세요, 서방님. 나라가 위태로우면 우리 집에 평화도 없는 법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아기씨가 아니었다. 진우의 뜻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진정한 반려자였다. 진우는 서연을 깊이 껴안았다. 금방 다녀오리다. 벚꽃이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진우는 다시 낡은 갑옷을 꺼내 입고 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떠나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이 나와 눈물로 배웅했고 그들의 염원이 진우의 어깨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전장에서 진우는 귀신 같은 무용을 떨쳤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은 오금을 저리며 달아났고 그는 불필요한 살생을 최소화하면서도 단기간에 국경을 평정했다. 그는 적장조차 감화시키는 덕장대장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병사들은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약속한 대로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늦봄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에는 서연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오셨습니까? 서연의 한마디에 진우는 말에서 뛰어내려 그녀에게 달려갔다. 고생 많았소 부인. 내 늦지 않게 왔구려. 진우는 서연의 부른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태동이 느껴졌다. 뱃속의 아이가 아비의 귀환을 반기듯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그 생명의 고동을 느끼며 진우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칼을 잡아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날 밤 부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회포를 풀었다. 달빛이 뜰에 핀 매화나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방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글쎄요, 욕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요. 진우가 너털 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열리지 린리즈라 부른답니다.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허공에서 만나 하나로 합쳐진 그 나무 말입니다. 열리지라. 과분한 별칭이구려. 아닙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고초를 겪었으나 꺾이지 않은 당신과 귀하게 자랐으나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선 제가 만나 하나가 되었으니 그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연의 말에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서연의 부드러운 손과 맞닿았다. 맞소. 우리는 서로가 있었기에 살 수 있었소. 내가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소. 진우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불타는 집에서 서연이 발견했던 그 붉은 옥패였다. 그는 그것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이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줍시다. 왕실의 신표로서가 아니라 아비와 어미가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켰는지 보여주는 증표로서 말이오. 서연은 옥패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옥패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만 두 사람의 눈빛보다 더 빛나지는 못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렀다. 진우와 서연의 머리에도 어느새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다. 그들의 슬하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자라났고 집안은 언제나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진우는 늙어서도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팼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머슴 출신이라 비하하지 않았다. 대신 존경을 담아 강어른이라 부르며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지혜를 구했다. 어느 비오는 날 진우는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다. 10수년 전 피비린내 나는 폭우 속에서 서연의 손을 잡았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그때의 비는 차갑고 공포스러웠지만 지금 내리는 비는 대지를 적시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비였다. 서연이 따뜻한 털옷을 들고 나와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요. 그날 밤 내가 그 마차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 하고 말이오. 후후, 아마 다른 곳에서라도 우리는 만났을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진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주름이 졌어도 여전히 고운 그녀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나직이 읊조렸다. 부인, 다음 생에도 부디 나를 알아봐 주시오. 그때는 내가 더 일찍 당신을 찾아가리다. 머슴이 아니라 당신의 정인으로.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다. 약조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대감댁 아씨와 머슴의 기이한 인연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타고난 핏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진우와 서연이 심은 사랑의 나무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 남아 그늘이 필요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사람들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 비갠 뒤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멀리 산등성이에는 쌍무지개가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참으로 아름답고도 기나긴 여정이었다. 외전, 아버지의 등, 그리고 붉은 옥패.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금 녹음이 우거진 초여름이었다.
진우와 서연이 연을 맺고 평온을 찾은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고즈넉한 산촌 마을에 아이들의 악다구니가 울려 퍼졌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제법 덩치가 큰 아이를 바닥에 깔아뭉개고 주먹을 치켜들고 있었다. 흡투성이가 된 비단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동자는 영락없는 야수예서의 형상이었다. 그 아이는 진우와 서연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강한결이었다. 다시 말해 보아라. 우리 아버지가 뭐라 했느냐. 한결이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밑에 깔린 아이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지지 않고 비아냥거렸다. 흑내 아버지는 나무찜이나 지는 머슴이었다지 않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다 봤다고 했다. 대감마님 댁 마당이나 쓸던 종놈이 운 좋게 벼슬을 얻은 거라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한결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그 주먹은 상대의 얼굴에 닿기 직전 누군가의 투박하고 거대한 손에 의해 멈춰섰다. 그만하거라.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한결의 정수리에 떨어졌다. 한결이 고개를 들자 역광을 받아 시커멓게 보이는 거대한 산 같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지게를 짊어진 채 땀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강진우였다. 진우의 눈은 엄격하면서도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한결은 잡힌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일어났다. 분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버지, 저 녀석이 아버지를 욕보였습니다. 머슴 출신이라며 근본이 천하다고 조롱했단 말입니다. 한결의 외침에는 억울함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왜 아버지는 그 대단한 경조판서 자리를 마다하고 이 시골 구석에서 사서 고생을 하며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는가. 어린 한결의 마음속에는 늘 그 의문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한결의 옷니트는 흙을 털어주려 했으나 한결은 뒷걸음질 치며 피했다. 저는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칼을 들고 호령하던 장군의 모습은 어디 가고 매일 흙이나 파먹는 농투산이 꼴입니까? 한결은 비수 같은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내달렸다. 진우는 멀어지는 아들의 등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10수년 전 가문의 몰락을 겪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한결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렸다. 숲은 짙은 녹음으로 우거져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조차 지금의 그에게는 짜증스러울 뿐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접근하기 꺼리는 산 중턱의 깊은 골짜기 용이 승천하려다 떨어졌다는 전설이 깃든 낡은 폐사패스로 향했다. 그곳은 한결만의 비밀 아지트였다. 그는 무너진 석탑 아래 앉아 품속에서 몰래 훔쳐온 물건을 꺼냈다. 붉은 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옥패, 아버지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그 물건이었다.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한결은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햇빛에 비친 옥패는 붉은 피처럼 선명한 빛을 뿜어냈다. 이것만 있으면 누구도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옥패를 꽉 쥐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인기척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호우, 그게 웬 옥패냐? 때깔을 보아하니 예사 물건이 아니구나. 한결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셋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으나 허리춤에는 녹슨 칼을 차고 있었고 눈빛에는 굶주린 짐승의 살기가 번들거렸다. 그들은 관아의 추적을 피해 산으로 숨어든 화적대였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한결의 손에 들린 옥패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었다. 꼬마야, 그건 네가 가지고 놀 장난감이 아니다. 이리 내놓거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한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는 무너진 담벼락이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는 턱을 치켜들고 소리쳤다. 물러가라. 나는 젠 병조판서 강진우의 아들 강한결이다.
이 옥패는 주상 전하께서 하사하신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그것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사내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흉흉한 살기로 돌변했다. 강진우. 그 귀신 같은 놈의 아들이라고 우두머리가 이를 갈았다. 잘 만났구나. 내 형님이 10년 전 조판서 댁에서 호위무사를 하다가 그놈의 칼에 다리가 잘려 평생을 불구로 살다 죽었다. 원수의 아들을 여기서 볼 줄이야. 하늘이 내린 기회로다. 사내는 칼을 뽑아 들었다. 녹슨 칼날이 햇빛을 받아 둔탁하게 빛났다. 한결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아버지의 명성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사내가 칼을 높이 쳐들고 한결을 향해 내리치려는 찰나였다. 휙탁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사내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억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어느 놈이냐?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린 곳에는 나뭇가지 하나를 지팡이처럼 짚고 서 있는 진우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지게를 맨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숲 전체를 압도할 만큼 거대하고 서늘했다. 아이에게 칼을 겨누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들이구나. 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감춰져 있었다. 한결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집에서 보던 허리 굽혀 밭을 갈던 그 순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아버지의 눈빛은 예전 어머니가 말해주었던 지옥에서 돌아온 무사의 그것이었다. 내 놈이 강진우냐? 화적패들이 고함을 지르며 동시에 덤벼들었다. 한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는 무기도 없었다. 그저 썩은 나뭇가지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이어 들려온 것은 비명소리가 아닌 둔탁한 타격음과 바람을 가르는 소리뿐이었다. 한결이 슬며시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진우는 제자리에 서서 발조차 떼지 않은 채 덤벼드는 사내들의 칼을 나뭇가지 하나로 요리하고 있었다. 칼날이 닿기도 전에 나뭇가지가 사내들의 손목 발목 명치를 뱀처럼 파고들었다.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았다. 그저 물 흐르듯 간결한 동작들이었다. 진우가 나뭇가지로 바닥을 탁 치자 튀어오른 흙먼지가 사내들의 시야를 가렸고 그 틈을 타 진우는 순식간에 사내 셋을 제압하여 무릎 꿇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거둔 완벽한 승리였다.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는 사내들을 뒤로하고 진우는 한결에게 다가왔다. 한결은 옥패를 쥔 손을 뒤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는 한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겁에 질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친 곳은 없느냐? 그 목소리는 방금 전의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다정한 아버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결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진우의 옷에서 나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그토록 포근할 수 없었다. 사태가 수습된 후 진우는 화적들을 관아에 넘기지 않고 훈계하여 돌려보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너희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가장 일터 다시는 칼을 잡고 남을 해하지 말거라. 진우의 말에 사내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산을 내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결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자들인데. 진우는 한결을 데리고 폐사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산바람이 두 사람의 땀을 식혀주었다. 진우는 한결의 손에서 붉은 옥패를 건네받아 햇살에 비추어 보았다. 한결아, 이 옥패가 무엇인지 아느냐? 왕께서 주신 높은 벼슬의 증표가 아닙니까? 남들이 우러러보는 힘 말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란다. 이것은 책임의 무게다. 내가 이 옥패를 지니고 있을 때 나는 수많은 사람을 베어야 했다. 나쁜 놈들도 있었지만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불쌍한 병사들도 있었지.
힘이란 남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킬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진우는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한결에게 보여주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한 손이었다. 나는 칼을 쥔 손보다 지금 흙을 만지는 이 손이 더 자랑스럽다. 칼은 생명을 빼앗지만 흙은 생명을 키워내기 때문이지. 네가 아비를 머슴 같다고 부끄러워했던 것을 안다. 허나 아비는 내 어미와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피냄새 나는 삶을 너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 길을 택한 것이다. 한결은 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졌다. 그 거친 손마디 하나하나에 깃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의 평범함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비범함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한결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진우는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옥패를 다시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을 너에게 주마. 하지만 약속하거라. 이것을 남에게 과시하거나 힘을 뽐내는 데 쓰지 말고 훗날 네가 정말로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너의 용기를 증명하는 징표로 삼거라. 한결은 옥패를 꽉 쥐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올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저녁놀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을 어귀에는 서연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다정하게 걸어오는 부자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진우는 지게에 한결을 태우고 터벅터벅 걸어갔다. 아버지의 넓은 등에 업힌 한결은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행복했다. 여보, 늦으셨습니다. 밥상 다 식겠습니다. 서연이 짐짓 타박하는 척하며 다가와 진우의 땀을 닦아주었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우리 장남이 오늘 아주 큰 공부를 하고 오느라 늦었소. 그렇지, 한결아, 예,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로 천하제일의 무사십니다. 한결의 말에 서연과 진우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저녁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한결은 아버지의 옛 무용담을 해달라고 졸랐고 진우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서연을 구했던 그날의 빗속 혈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방 안의 촛불은 따스하게 흔들렸다. 창밖에는 10수년 전의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비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새싹을 틔우는 단비였고 가족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는 축복의 비였다. 세월이 흘러 한결 또한 장성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었으나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항상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권력 앞에 겸손하고 약한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의 성품은 칭송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후프 챈즈가 아닌 후프 후즈이라 칭송했다. 그리고 강진우와 서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아주 오랫동안 그 땅에 머물렀다. 검을 내려놓고 꽃을 피운 영웅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노래가 되었다.